네, 안녕하세요. 오라클과 엔비디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개발 미더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라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미더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엔비디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개발자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엔비디아 문소리입니다. 버추버로 여러분을 처음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이번 미더에 참여해주신 개발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오라클과 함께 이렇게 미더을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이제 미더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작년 10월에 가속 컴퓨팅과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과제 해결을 위해서 발표한 4년간의 파트너십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해 관심이 뜨거워지시는 만큼 오늘 AI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올해 3월 GTC에서 발표한 엔비디아의 GTC에서 그 AI 슈퍼컴퓨팅 서비스인 DGX 클라우드를 발표했고요. 오라클은 최초의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제공업체로서 양사 간의 협력을 공고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더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생성형 AI 혁신을 필두로 AI 가속화를 위한 기업용 AI 슈퍼컴퓨터 DGX 클라우드와 OCI 슈퍼클러스터에서 대규모 GPU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미덥을 위해 참여 연사님께서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일 미덥 세션을 들으시면서 댓글창이 아닌 Q&A 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거나 발표 후 Q&A 시간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좋은 질문자 10분과 그리고 세션 종료 후 설문 참여자 10분을 추첨하여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오라클 장진호 상무님께서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통한 AI 인프라 혁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 오라클의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팀에 근무하고 있는 장진호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솔루션 기술 세션에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저는 서두로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통한 AI 인프라 혁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상호 파트너십을 맺은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DGX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대규모 제공을 위한 최초의 하이퍼스케일러 제공업체로 오라클을 선정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작년 후반기쯤에 클라우드 월드가 소개되었고, 그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런 AI에 대한 양사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열렸던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 오라클의 CEO인 사프라 캐치와 엔비디아 창업자죠. 그리고 동시에 CEO인 젠슨 황이 양사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기간의 일회성 파트너십 이벤트가 아닌 이 중장기 동맹 관계로의 확장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번 협력 발표에는 양사가 가진 전문성을 확장해서 모든 수준의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엔터프라이즈급의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라클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풍부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보유한 AI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OCI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오라클이 가진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과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크게 네 가지의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는 이 고유한 역량을 결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로 확장되는 글로벌 인프라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OCI를 채택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OCI의 슈퍼클러스터라는 인프라 환경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의 HPC에 대한 여정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디지털 이퀴프먼트라는 업체를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흔히들 줄여서 디지털 또는 DC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이 업체는 이 백스라는 독자 운영 체제를 가지고 프로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눅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운영 체제의 커널이 채택하고 있는 가상 메모리, 이 개념은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백스 슈퍼컴퓨터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큰 인기를 호황을 누렸습니다. PC 시장이 대두하면서 조금 하락기로 들기도 했고요. 오라클이 백스 미니 컴퓨터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HPC 사업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이 축적된 기술은 아직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썬 마이크로 시스템을 인수 합병하게 되죠. 당시에는 이 썬이 투자했던 멜라녹스의 지분을 승계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 멜라녹스, 특히 인피니밴드 기술을 사용하는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이 최고의 하드웨어와 함께 확보를 했습니다. 덕분에 오라클 엑사데이터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그 첫 번째 버전인 X2-8이 그해 선보이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머신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엑사데이터의 독보적인 성능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멜라녹스 인피니밴드 기술인데요. 스토리지 셀과 DB 노드 간의 고속 인터커넥션을 이 인피니밴드로 연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었죠. 이때 인피니밴드는 재작년까지 약 10년간 엑사데이터의 표준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되다가 오라클은 최근에 그 네이티브 인피니밴드에서 좀 더 확장한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 로키라고 줄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인터페이스로 표준을 전환하게 됩니다. 오라클이 2016년도에 2세대 클라우드를 발표하면서 VM과 동일한 API를 제공하는 베어메탈 클라우드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베어메탈 클라우드라는 거는 뭐 렉스페이스라든지 IBM이 제공했듯이 일종의 약간의 호스팅 개념이 들어가 있는 완전히 클라우드화 되지 않은 형태였죠. 그래서 OCI의 경우에는 이 베어메탈을 완벽하게 API로 VM과 베어메탈 머신이 동일한 API를 쓸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의 파스칼, 볼타 등의 가장 최신의 GPU를 가장 빨리 그리고 최적의 HPC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출시를 하고 개발을 했고요. 로키가 사실 표준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이 로키의 인피니밴드가 가지는 고유의 그 높은 대역폭과 처리량, 그리고 짧은 레이턴시를 유지하면서도 레이어 2와 레이어 3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대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좀 더 개발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이 라우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더 넓은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이때부터 또 HPC 쉐입을 위한 전용의 네트워크 환경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 A100을 출시하면서 클러스터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HPC 전용의 네트워크가 완성이 됩니다. GPU 쉐입과 HPC 쉐입이 이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탑재가 되게 되는데요. 2020년 들어서는 새로운 GPU인 A10과 A100 버전 2, 그러니까 로컬 메모리가 80기가가 탑재된 새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이 슈퍼 클러스터라는 이름은 이 기존의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확장된 버전을 얘기합니다. 이 클라우드 월드를 통해서 소개되게 되고요. 2023년에는 지금 현재는 AMD 에픽 4세대 제노아 프로세서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의 H100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H10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LA 형태, 리미티드 액세스 형태로는 일부 고객들이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AI 플랫폼은 OCI 클라우드 환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AI 모델의 개발이나 배포, 관리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 솔루션 스택으로서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엔비디아 클라라를 통해서 이 의료 분야의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군, 그리고 엔비디아 래피즈,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 플로우와 함께 결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아주 빠르게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OCI에서 AI를 구현한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국내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보 공개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에뎁스사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월드에서 그 행사에서 직접 나와서 자신들의 경험한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성상 트레이닝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그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적게는 GPU 수십 개에서 대부분은 수백 개 정도의 GPU 레벨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서비스를 위해서 OCI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파트너로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오라클 엔지니어와 긴밀하게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최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많은 기업들이 왜 오라클을 선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과 성능 면에서 이점이 있겠죠. 네, 이번 세션에는 클라우드 제공사별로 가격 테이블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OCI의 GPU 비용은 경쟁사 대비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능 편차로 인해서 그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A100의 경우에는 노드당 1.6TBps의 대역폭을, 그리고 곧 출시할 H100의 경우에는 그 2배, 노드당 3.2TBps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그 엔비디아 슈퍼파드의 가장 근접한 빌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딜리버리입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제공사 중에서 가장 먼저 A100을 먼저 출시를 했고요. 곧 H100 또한 가장 빠르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희소성이 있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또한 이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초대형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이 풍부한 경험입니다. 여러 대형 HPC 환경을 구축한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 중인 엔비디아는 아마도 당분간은 가장 큰 뉴스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100 기준으로 지금 32,000여 장이 투입되고 있고요. 올 후반기까지 이 작업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지원 역량인데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오랫동안 지원해왔던 이 서포트 체계는 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도 변함없이 개선되고 있고요. AI 업무를 위한 전담 엔지니어링 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무과금이고요. 별도의 과금 없이 AI 업무를 사용한다면은 별도의 CSM이라고 하는 롤을 가진 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라클이 타 벤더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성능 SLA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오라클이 제공하기로 한 성능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이 장기적인 전략이 엔비디아와 함께 일치하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고객한테 좀 더 안정적인 사용성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오라클 클라우드를 제공사 중에서 가장 먼저 채택한 배경에는 슈퍼 클러스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기술 스펙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미리 갖춰진 CSP가 있다면 가장 먼저 그 CSP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OCI는 그런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게 적절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오라클 외에도 다른 CSP로 클라우드 환경을 확장할 것이고요. 타 CSP도 요구되는 스펙을 갖추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라클의 네트워크 설계는 이미 젠2 OCI 아키텍처를 처음 소개할 때 원칙적으로 이러한 바탕으로 일관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에서 헷갈릴 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명의 오라클 슈퍼 클러스터가 오래전부터 제품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스파크 CPU를 이용하는 솔라리스 OS로 구동되는 고성능 엔지니어드 시스템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은 OCI 슈퍼 클러스터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고요. HPC를 위한 전용 클러스터 네트워크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기존의 클러스터 네트워크에서 엔비디아 스펙을 맞추면서 또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CI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설계 원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넘블러킹, 그리고 클로스 네트워크로 구성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호스트 포트의 대역폭을 가장 상단의 스위치까지 1대1로 매핑되도록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구성은 아래쪽에 호스트가 늘어나면 상단의 스위치가 패러럴하게 확장될 수 있는 플랫한 네트워크 구조로 확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SLA가 이러한 구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CPU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패브릭은 일반 VM이 사용하는 가상화 오버레이 네트워크와는 분리된 별도의 클러스터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설계 기준은 가상화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 레이턴시가 중요한 HPC 업무에는 가상화 오버레이 네트워크로는 이게 최대 성능을 낮은 레이턴시를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별도의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환경을 만든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는 동시에 최대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리소스가 없는 스위치라면 일부의 트래픽 구간에 블러킹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non-블러킹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호스트의 트래픽이 최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하나의 노드는 이 8장의 A100 GPU를 탑재하고 있죠. 네, A100 GPU를 탑재하고 있고 이 하나의 노드는 패브릭 네트워크로 1.6 기가bps, 그러니까 GPU 하나당 200기가 bps가 바인딩되고 이런 노드가 최대 64대, 64노드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이전 버전의 클러스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확장이 돼서 64개 하나의 블럭이 64개의 블럭으로 늘어난 게 지금 슈퍼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최대 레이턴시는 64개 노드까지는 2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구성이 되고 이것이 512 노드까지 추가됐을 때는 6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2,000장의 GPU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최대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20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로 라운드 트립으로 통신할 수 있는 레이턴시를 갖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추가된 H100 같은 경우는 노드당 3.2TBps로 지원할 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은 동일하지만 노드당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이 2배로 차이가 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넘블러킹을 위해서 연결된 포트당 대역폭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스위치별 패킷 로스에 대한 이 혼잡 제어 컨트롤, 그리고 버퍼 처리, 그리고 가장 최적의 위치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한 그런 자동화 튜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슈퍼 클러스터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화된 이런 네트워크 패브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 그 구현된 설명인데요. 펜이 죄송합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64개 노드의 하나의 블럭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블럭은 지금까지 클러스터 네트워크, 엔비디아 A100 버전 1, 그러니까 40기가 로컬 메모리를 탑재한 GPU까지는 여기까지가 맥스 클러스터였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블럭이 64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에 상단의 네트워크를 추가 확장하고 튜닝을 해서 슈퍼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거죠. 64개의 노드가 64개의 블럭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티어를 2티어 클로스 네트워크에서 3티어 클로스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넓은 구간에 큰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가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손실의 패킷 처리 그리고 레이턴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Q의 더 높은 버퍼를 할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와 조정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네트워크와 슈퍼 클러스터는 이 크기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선택해야 하냐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2노드부터 32,768개의 노드 GPU까지는 구간은 모두 슈퍼 클러스터의 단일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노드를 선택하셔도 슈퍼 클러스터.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GPU 모델에 따라서 이 노드 스케일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요. A140기가 메모리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일 블럭인 64개의 노드까지 구성된 곳에 배치가 됩니다. 노드가 처리되는 대역폭에는 차이가 없이 노드당 1.6Tbps 지원이 가능하고요. 64노드를 넘어서 확정을 하려면 A180기가 옵션을 사용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H100의 경우에는 이 노드가 처리하는 대역폭이 2배로 아까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드당 3.2Tbps, GPU당 400GBps를 처리하는 반면에 이 노드 스케일은 A180기가의 절반인 2048개의 노드까지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약 16,000장 정도의 GPU가 맥스 스케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H100부터는 베이메탈 호스트 서버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 노드의 내부 처리 속도 또한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현재 H100은 GA만을 앞두고 LA로서 지금 여러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끝으로 이 서머리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기술적으로 엔비디아와 오라클의 상호 협력 관계들이 가장 성능이 나은 형태대로 솔루션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타사보다 훨씬 빠른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드당 대역폭은 애저만이 지금 OCI와 동일한 1.6Tbp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드가 이렇게 슈퍼 클러스터처럼 이 32,000장의 GPU가 한 클러스터로 가능한 구성인지는 예전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가용성 면에서도 A100을 포함해서 H100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도 가장 먼저 채택하고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산업군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AI의 최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아까도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나중에 Q&A 시간 때 제가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라면은 간단한 지금 가장 주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A140기가를 대상으로 타사바의 가격 비교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엔비디아와 오라클의 상호 협력이 계속해서 더 큰 솔루션 그리고 더 나은 솔루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네. 본 세션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글로벌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위해서 엔비디아 AI가 광범위하게 또 활용되고 있었음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번 세션을 통해 정말 최고의 AI를 위한 혁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또 OCI 슈퍼클러스터의 또 뛰어난 대역폭과 함께 최신 A100, H100 GPU 인프라도 함께 살짝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세션으로 엔비디아 정구영님께서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 소개 세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정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의 90명 넘게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3월이었죠.
엔비디아 GTC, 그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행사에서 DGX 클라우드라고 하는 상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CI에서 최초로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OCI를 기반으로 DGX 클라우드가 설계가 되어져 시장에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CSP들하고의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최초로 OCI를 기반으로 DGX 클라우드가 설계가 시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 OCI 위에서 엔비디아 GPU 인스턴스나 또는 그 인스턴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하는 그런 왼쪽의 경우와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DGX 클라우드를 발표를 했고 그걸 또 OCI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사실 이 장표가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왼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마치 어떤 호텔의 뷔페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 뷔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도 있고 굉장히 가벼운 음식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양만큼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 오른편에 있는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는 약간 왜 어떤 일본 스시집 같은 경우 영화에서 보면 거의 손님 한두 분 받고 요리사가 몇 명 없는데 그 요리사가 아예 손님을 독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메뉴가 거의 단품 메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왼쪽에 호텔 뷔페와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GX 클라우드는 철저하게 그 AI 학습, 물론 단일 GPU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학습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멀티 노드를 이용한 라지 랭귀지 모델 학습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메뉴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좀 과격하게 이해를 하심이 이 둘을 비교하실 수 있는 좋은 이해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일반 OCI 위에서 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셀프로 해야 되니까 셀프 서비스가 이제 CSP의 또 좋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내에 굉장히 훌륭한 업체들이 그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MSP 영역의 간극을 잘 메꿔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 서비스를 또 중간에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분들이 또 잘 메꿔주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고르고 내가 실제 뷔페에서는 내가 돌아다녀야 되고 내가 음식을 결정해야 되고 양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GPU의 종류, GPU의 뭐 그 인스턴스당 수량,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 강제되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림이 없는데요. 왜 이런 그 음식점에 가면 요리사분들께서 다 정해진 메뉴를 이렇게 어떻게 먹는 것까지도 가이드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맛이 어떠냐, 짜냐, 다냐, 그러면 와사비를 조금 더 넣어라, 어떠라. 이렇게 1대1 거의 코칭을 해주시죠. 1대1 컨설팅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한된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 외에도 엔비디아의 AI 전문가들이 실제 사용 중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막힘에 대해서도 옆에 붙어서 가이드를 계속 해주고 해결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의 이제 오른쪽 선택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DGX 클라우드에서 이 DGX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닌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GX라 함은 이미 이제 수년 전에 엔비디아가 직접 서버까지 만들어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PU는 엔비디아 GPU겠죠. 시장에 판매한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00 GPU를 기반으로 한 DGX A100, 이제 얼마 전에 출시가 된 H100 GPU를 기반으로 한 DGX H100, 그다음에 이러한 단일 DGX 서버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뭐 20대 미만으로 구성할 경우엔 저희가 DGX 베이스 팟, 그 다음에 뭐 네트워킹도 조금 자유도가 있고요. 반면에 뭐 20대서부터 최대 140대까지 이제 A100 기준입니다. DGX A100 기준으로 한 DGX 슈퍼팟이 있고 DGX H100을 기반으로 한 DGX 슈퍼팟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슈퍼팟은 조금 아키텍처가 다른데 기본 개념은 DGX A100이 됐건 DGX H100이 됐건 최소 몇십 노드부터 최소 주문 가능한 게 이제 그만큼 규모가 크고 최대 뭐 100 몇십 대, 뭐 예를 들면 140대와 같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위한 솔루션이고 플랫폼이고요. DGX 슈퍼팟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어댑터 모든 구성이 다 사전 정의되어 있고 고객분들이 거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들어보셨을 때 사실 이 몇 년 전에 DGX 제품이 온프레미스 용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도 엔비디아가 사실 매출의 상당 부분은 저희랑 OEM 협업 관계에 있는 서버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버 업체들의 서버 안에 엔비디아 GPU가 장착돼서 시장에 납품되는 사례가 사실 그 건수로는 훨씬 더 많은데 왜 또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DGX를 했을까? 사실 하드웨어 스펙은 상당히 동일하고요. 어떤 경우 저희 OEM 관계에 있는 서버 업체분들의 어떤 서버의 스펙과 DGX A100 스펙이 뭐 거의 철자 하나 안다라고 동일한 경우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DGX라고 하는 제품이 온프레미스에 나왔을 때에도 하드웨어 차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의 전문 AI 인력들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클러스터링 관련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지원까지 어떻게든 AI 학습과 서빙까지 저희가 다 도움을 끝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 개념의 차이점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클라우드로 돌아오게 되면 마찬가지의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CSP에도 지금 여전히 저희 엔비디아 GPU 인스턴스를 찾고 계신 고객분들이 감사하게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이러한 CSP에서 저희 그 사용자께서 GPU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AI 학습이나 AI 서빙을 하시는 것과 이 DGX 클라우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이제 사람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GX를 일단 한눈에 한 슬라이드에서 조금 짧게 살펴본 다음에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DGX 클라우드는 이제 인스턴스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인스턴스 하나에는 8개의 GPU가 장착이 되어져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한 인스턴스는 A100 8장이고요. 아마 조만간 H100 8장으로 구성된 DGX 클라우드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금 체계도 뭐 시간이나 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입니다. 그만큼 워크로드 자체가 뭐 수일 뭐 또는 진짜 몇 주가 걸리는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멀티노드 학습이라고 하는 워크로드에 맞춰서 과금 체계도 이제 월 단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적당량의 스토리지, 그다음에 정해진 그 이그레스 데이터 트래픽이 밖으로 인스턴스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 트래픽 양이 정해진 채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이제 DGX 클라우드가 국내에 어떤 고객들한테 이제 적합한 플랫폼일까요?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나는 AI 학습을 하고자 해. 근데 뭔가 LLM처럼 멀티노드, 멀티 GPU뿐만 아니라 멀티노드에 해당되는 AI 학습을 하려고 인프라를 내가 꾸미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경험을 많이 했던 엔비디아가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를 이미 다 최적화해서 프리디파인한 아키텍처를 내가 보증을 받고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전에 최적화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과스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LLM 멀티노드 학습 또는 AI 학습에 최적화된 이런 인프라를 내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 중에도 엔비디아의 그 AI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 공식적 SLA에 입각한 공식적인 기술 지원을 원하는 고객. 여기에 기술 지원은 뭐 하드웨어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윗단에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레벨과 그 중간에 있는 이 GPU 클러스터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간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CSP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떤 아키텍처를 사전에 정의를 했을까를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엔비디아는 시장에다가 DGX 클라우드가 그 무대 뒤에 어떠한 아키텍처인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엔비디아 DGX 슈퍼팟이라고 하는 온프레미스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대형 클러스터 플랫폼에 대한 그 백서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가늠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DGX A100을 기반으로 했을 때 DGX 슈퍼팟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20대의 DGX A100 일대의 컴퓨터 패브릭 네트워킹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엔비디아는 DGX 슈퍼팟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러니까 L1 스위치, 리프 스위치가 어떤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다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서버당 어댑터가 8장 되어 있고 20개에 있는 모든 20개 서버에 있는 1번 어댑터는 무조건 리프 스위치 1번으로 집선한다. 이런 식의 로직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프 스위치, 스파인 스위치, 또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뭐 UFM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토리지 패브릭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러한 네트워킹 아키텍처나 토폴로지뿐만 아니라 이 서버 내에서 하나의 서버 내에서 이러한 컴퓨터 패브릭을 어떠한 어댑터로 몇 개를 할당할 것이냐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아마도 DGX 클라우드도 이와 같은 DGX 슈퍼팟에 정의된 최적화된 AI 학습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기반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도 사실 DGX 시스템에 온프레미스로 제공될 때 쌓여져 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아까 잠깐 DGX 클라우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다 쌓여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만 클라우드인 만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께서 이 저희 DGX 클라우드라고 하는 포털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DGX 베이스 커맨드 플랫폼 BCP라고 하는 그 베이스 커맨드 플랫폼의 UI만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표현하고 있는 뭐 슬럼, 스케줄러, 그다음에 각 노드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펌웨어가 어떤지 마치 온프레미스에서 내가 DGX 슈퍼팟을 사게 되면 모두 볼 수 있는 이 가시권이 당연히 이제 DGX 클라우드에서는 사용자분들한테는 공개가 되어지지 않고요. 사용자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베이스 커맨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UI만 보실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떠한 설정을 클릭 통해서 이제 대형 AI 학습 잡을 던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고객한테 이 DGX 클라우드가 유용할까요? 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사전에 엔비디아가 다 최적화한 소프트웨어 스택과 하드웨어 스택을 우리는 원합니다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럼 사용 중에 도대체 엔비디아는 어떤 부분에 어떤 기술 지원을 뭐 어떤 SLA에 입각해서 해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의 키포인트는 지금 제가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라이센스에 있습니다. 이 DGX 클라우드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999달러 안에 이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는 라이센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이제 베이스 커맨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화면 중간 약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DGX 클라우드를 5개 노드, 5개 인스턴스를 제가 뭐 1년간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로그인 하게 되면 그 5개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화면이 보이게 되겠고, 사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내가 DGX 클라우드에 던진 잡이 몇 개인지에 대한 잡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려서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DGX 클라우드의 인스턴스를 구매했을 때 그 라이센스 그 로그인 아이디를 득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고, 내가 그럼 잡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create 잡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 싱글 노드로 할까 아니면 멀티 인스턴스로 할까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스턴스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뭐 4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AI 학습 잡을 던질까를 선택하실 수 있고, 사용자께서 갖고 계신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경로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내가 인스턴스도 멀티플하게 4개로 잡고 데이터셋의 경로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이제 NGC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어떤 웹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들의 모음 공간이 있습니다. 레파지토리가 있는데요. 그런 엔비디아가 사전에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들의 레파지토리에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를 당겨옵니다. 뭐 텐서플로우를 당겨옵니다. 엔비디아의 그 NGC라고 하는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라고 하는 웹사이트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에서 엔비디아가 잘 만들어 놓은 패키징해 놓은 텐서플로우라는 컨테이너를 당겨와서 그 다음 이제 옵션으로 뭐 내가 프로그래밍한 어떤 파이썬 코드를 돌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NGC는 뭐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분들도 일반 AI 개발자분들도 당연히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컨테이너 집합소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많은 엔비디아 AI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뭐 일반 다른 파이토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NGC에서 제공하는 파이토치는 사실 엔비디아의 GPU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와 궁합이 이제 훨씬 더 잘 맞고 여러 가지 그 최적화가 이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같은 파이토치라도 NGC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이런 그 특정 문구를 카피해서 그 CLI 환경에서 더커 풀 이미지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사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서포티드라고 하는 태그가 여러 태그 중에 하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엔비디아 AI 그러니까 NGC에서 엔비디아 AI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는 뭐 한 50여 가지가 넘는 SDK들과 컨테이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엔비디아 AI 카테고리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그냥 무료로 마구마구 쓰실 수 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뭐 디벨로퍼 포럼을 이용하시던가 뭐 이제 약간 셀프 서비스 같은 느낌의 셀프 스터디, 셀프 해결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를 구매한 고객분들은 어떤 권한이 주어지게 되냐면 엔비디아 AI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SDK나 컨테이너를 NGC에서 쓰시다가 발생되는 일련의 문제사항에 대해서 엔비디아 특정 어떤 엔터프라이즈 포털에 로그인하셔서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뭐 최상위 등급으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뭐 SLA에 입각해서 1시간 내로 엔비디아 AI 전문가가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그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를 쓰는 고객과 그냥 엔비디아 AI를 무료로 쓰는 고객분들의 차이를 제가 지금 기술 지원과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술 지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엔비디아가 어떤 차별화를 더 가져가고 있냐면 제가 그냥 NGC에 로그인을 하는데 제가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상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가 없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특별한 메뉴들이 보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컬렉션스라고 하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잇는 그런 집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컬렉션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CC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인지하고 싶어. 그러면 뭐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뭐 피플넷, 뭐 페이스넷 이렇게 엔비디아가 사전에 정의한 모델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또 헬름 차트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컨테이너의 집합들을 시리즈로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헬름 차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DGX 클라우드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그 NGC 안에서 엔비디아 AI 카테고리 안에는 컨테이너들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도 받고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의 워크플로우나 컬렉션이나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슬라이드 안에 다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엔비디아 AI를 무료로 컨테이너를 쓰실 때의 경우와 라이센스를 구매하셨을 때 얻으실 수 있는 이점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고 레벨 1, 2, 3의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트러블 슈팅을 해드리며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GX 클라우드의 이점은 엔비디아 AI 전문가들이 붙어서 사용 중에도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사전에 사용자의 선택의 자유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소프트웨어 스택과 하드웨어 스택이 AI 학습, 멀티노드 학습에 최적화되어서 사전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몇 분 내로 이제 DGX 클라우드의 현재 라이트하우스 어카운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신제품을 발표하게 되면 여기 이 신제품을 먼저 이용해 보시고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같이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라이트하우스 어카운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 2개 고객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CC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해상, 무슨 자동차 보험 이렇게 보험 회사가 있듯이 미국에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 되게 좀 신박한 유즈 케이스인 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가 이 CCC의 앱을 핸드폰으로 열어서 자동차의 사고가 난 모습을 한 최소 3장 이상 그리고 각도를 다양하게 해서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이제 DGX 클라우드에서 학습이 완료된 이 CCC만의 학습이 완료된 어떤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이 또 어딘가에서 인퍼런스, 서빙을 하고 있겠지. 그게 DGX 클라우드인지 아닌지는 이제 저희가 또 추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학습 자체는 이제 DGX 클라우드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 어딘가에서 서빙이 되고 있을 때 그 서빙되는 플랫폼이 하는 일은 뭐냐? 내가 지금 어떤 A라고 하는 사용자로부터 3장의 자동차가 찌그러진 모습을 전달받았는데 이걸로부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견적서가 몇 초 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이제 학습을 할 때 찌그러진 사진 뭐 100만 장과 견적서 이 두 글을 바로 학습을 하지 않았겠죠. 이 찌그러진 모습과 이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인덱스나 팩터들, 수치들이 나왔을 거고 이러한 사진일 경우에 대략 어느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정도는 당연히 이제 AI 학습을 통해서 알아냈을 거고 앞부분에서 강도 3, 뭐 뒷부분에서 강도 1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잡 단아한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워크플로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인덱스들과 수치들이 이제 또 다른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견적서화되고 그 견적서화된 게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나우와의 대대적인 파트너십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서비스 나우를 대상으로는 저희가 뭐 DGX 클라우드, DGX 슈퍼팟,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고 있는 모든 모델, 학습, 서빙 모든 것까지 저희가 다 정말 화이트 글러브 서비스, 그러니까 진짜 흰색 장갑 끼고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겠다라는 형식의 협업을 발표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나우는 저희 ITSM,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SaaS로 올린 그런 그 SaaS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서비스 나우를
저희 엔비디아도 저희 IT 헬프 데스크로 쓰고 있고요.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쓰게 될 텐데 한 세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엔비디아 직원으로서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났을 때 IT 헬프에 이제 뭔가 버추얼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어시스턴트랑 채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서비스 나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추얼 에이전트일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 같은 휴먼 라이크한 채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러한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IT 헬프에 올라왔던 모든 주제들을 학습했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말만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산업 특화된 뭐 영어로 도메인 스페시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산업에 특화된 이 IT 헬프 데스크에 특화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잘 안 되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템플릿 베이스나 룰 베이스의 채팅보다는 훨씬 사람에 가까운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가까운 채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고 계신 어떤 스크린샷처럼 제가 서비스나우에 어떤 장애를 등록을 합니다. 어떤 인시던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 이 회사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 또는 뭐 데이터의 보안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서비스나우가 구축했던 상당히 그 공통적인 어떠한 그 장애에 대한 텍스트를 다 학습을 한 이 장애 처리에 특화된 도메인 스페시픽한 AI 모델이 떨궈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롭게 인풋 받은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보니 recommended 솔루션이 이거일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지금 첫 번째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천, 그다음에 이 장애의 루트 커즈가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일 가능성이 뭐 30%,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것일 가능성이 뭐 15% 이런 식의 그 루트 코스까지도 이제 제안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그 양사의 로드맵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서비스나우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어떤 특정 사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커리어 디벨롭먼트,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 사용자가 서비스나우에서 했던 많은 액티비티들이 다 학습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추론에 쓰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스킬셋은 뭐뭐뭐가 필요한데 이러한 스킬셋에 필요한 또 그 추천되어지는 뭐 개발 도구들 또는 귀사에 있는 어떤 멘토가 될 사람들 중에 당신이 원하는 추천 스킬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추천해주는 그거를 AI가 직접 해주는 그러한 개인의 그런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저희가 발표한 양사의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DGX 클라우드가 엔비디아에서 직접 최적화한 최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과 그리고 기술 전문가 리소스를 쉽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더불어 상세한 DGX 클라우드 활용 방법과 대표 사례도 같이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션으로 오라클 김태환 상무님께서 엔비디아 GPU 활용 OCI 관련 서비스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김태환입니다. 앞에 두 세션에서는요, 오라클과 그 엔비디아가 지금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라클에 대한 인트로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오라클에서 지금 DGX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협력 관계라는 것이 아무래도 오라클이 엔비디아와 함께 주도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측면과 엔비디아가 오라클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측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 세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였다 그러면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어떤 서비스를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서비스 소개 그 측면에서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세션에서도 이제
보셨던 장표인데요. 이제는 잭슨 황과 그리고 지난 그 행사에서 오라클의 그 사프라카츠와에 대한 그 협력에 대한 그런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대한 협력과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제는 잠시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엔비디아와 GPU, 그리고 GPU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년 5월 기준으로요. 현재 42개의 글로벌 리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범용적인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것이 오라클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활용, 그리고 사스와 파스까지 전체적인 엔드투엔드의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클라우드의 특징을 갖는 것이 오라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라클 클라우드에는 현재 116개의 서비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CSP, 그 벤더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씩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그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라클은 상당히 좀 하나의 서비스 규모를 큰 규모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는 한 116가지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범용적 클라우드가 오라클의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의 코리아 홈페이지에 대한 메인 사이트에 대한 오늘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우버와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파트너십, 협력 관계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주목을 받았고, 우버와 오라클 클라우드의 활용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세션의 핵심이 되는 것이 AI와 ML,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GPU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오라클이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IaaS 서비스와 그다음에 파스 서비스, 그리고 SaaS 서비스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현재 그 다양한 워크로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에 대한 그런 다양한 자원입니다. 이 중에서 로엔드부터 하이엔드까지 범용적인 그런 컴퓨팅 환경에서 고성능 HPC를 제공한 환경까지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겠고요. 그 중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중에서 P100과 V100, 그리고 A10, 그리고 A100, 그리고 H100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A10, 그리고 A100, 그리고 V100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저희 표현으로 쉐입을 나눌 때 V100을 GPU 3점대라는 그런 이니셜로 사용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GPU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A10은 지금은 GPU 1점대라는 이름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BM이 붙은 것은 베어메탈에서 운영되는 그런 자원이고, 그 다음에 VM이 붙은 것들은 버추얼 머신, VM에서 운영 가능한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갖고 있는 GPU 인스턴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현재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비디아 GPU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베어메탈을 기준으로 고성능 네트워크와 그리고 컴퓨팅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100, A10, 그리고 V100, 그리고 P100 이 네 가지 유형의 GPU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이즈별로 VM을 사용하거나 베어메탈을 사용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M을 사용할 경우에는 코어 기준으로 하나에서 4개까지의 코어와 16에서 64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겠고요. GPU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스토리지로서는 최대
480GB의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현재 A100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8개의 GPU를 사용해서 구성하는 활용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VM과 현재는 이쪽은 베어메탈에 대한 쉐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VM에 대한 쉐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메탈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GPU에 대해서 보시는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VM의 경우에는 현재는 하나에서 4장까지의 V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 3.4라고 한다 그러면 V100 GPU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VM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2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P100, V100, 그리고 A10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U 4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100을 표현하는 그런 저희 쉐입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이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OS 이미지와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보시면 현재 엔비디아에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서버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서버들을 빠르게 활용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제공되겠고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고성능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과 보안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있는 가상 환경을 제공해서 어떤 외부에 대한 침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안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게 가상 환경을 그리고 베어메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이 IaaS 인프라에 대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시는 그런 동영상은요, 지금 이제 제가 QR코드를 달아놨는데요. 이 QR코드와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오라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A10, 지금 추론용 GPU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10 GPU를 이용해서요, 스테이블 디퓨전 서버를 구성하는 행주원이 현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VM을 만들고요. 그 네트워크와 VM을 만들고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에 대한 모습을 한번 시청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오라클 계정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와 동일한 서버를 구성할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신다 그러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인프라로 GPU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IaaS에서 컴퓨팅 기반에서 GPU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약간 한 단계 올려서 파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스라는 것을 제가 하나는 파스를 보겠거나 사스를 보겠다고 했는데요. 파스 입장에서 개발 환경과 그리고 GPU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환경을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API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체계로서의 그런 API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오라클은 데이터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처리하고 가공해서 모델을 만들고 배포해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엔드투엔드의 데이터 플랫폼을 모던 데이터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어떻게 AI 스택으로 활용할까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협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AI 스택은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로서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의 인프라와 그리고 GPU 환경을 이용해서 지금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원 환경을 만들고 있겠고요. 그리고 슈퍼 클러스터라고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적화, 고성능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인프라 측면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이런 3단계의 구조를 인프라로 갖고 있겠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가 관리가 될 것이고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다양한
체계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환경, 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것과 MySQL에서 학습을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파이썬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데이터 분석가가 머신러닝을 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피터 랩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OCI에서는 OCI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UI 중심, 주피터 랩으로 운영되고 있는 UI 중심으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를 관리하고 배포 자동화하고 MLOps를 하는 그런 핵심 서비스로 OCI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머신러닝을 직접 사용자가 하는 환경이고요. 사전에 학습된 머신러닝을 배포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API로 사용하든지 혹은 사용자가 추가 전이 학습을 시켜서 학습된 것을 개인에 대한 전용 API 모델로 사용하는 그런 AI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겠고요. 이런 AI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에 반영되어 있는 앱스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오늘 그중에서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그리고 AI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파이썬 환경이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중심으로 전용 데이터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피터 랩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산화하고 그리고 모델을 운영하던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서비스로 모아서요. 전체적인 MLOps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편리한 분석 환경, 그리고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기본적으로 주피터 랩을 이용하는 UI 모드와 그 다음에 주피터 랩에서 그 개발이 완료된 학습 데이터에 대한 것을 오랜 동안 학습을 시키는 배치 모드, 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UI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학습을 시키는 VM 기반으로 오랫동안 학습시키는 환경에 대한 자동화를 추구하는 배치 모드, 이 두 가지 모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개발과 그리고 작은 규모의 모델이라고 그런다면 이 환경에서 배치 모드로 학습까지 가능한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라이브러라든지 운영 체계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관리용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관리, 개발 환경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운영 환경에 대한 그런 관리들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지금 주피터 랩 노트북을 사용해서 생성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주피터 랩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CPU 기반의 머신러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GPU 기반의 그런 머신러닝을 인공지능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GPU 기반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CPU 쉐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어메탈을 기준으로 해서 A10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V100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A100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주피터 랩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앞부분에서는 지금 한 장에 지금 이미지가 좀 빠졌는데요. 베어메탈을 기준으로 해서 P100, V100, A10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VM에서도 지금 V100 GPU를 4장까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어메탈을 만든 것이 아니라 VM으로 GPU 한 장을 이용해서 V100 GPU 한 장으로 해서 주피터 랩을 만들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와 마찬가지 별도로 아나콘다 환경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현재 제공되는 것은 48개의 데이터 커널을 제공을 하는데요. 특정 분석 환경에 맞춤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들을 가상환경으로 사전 정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자가 추가로 익스텐션해서 나의 환경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GPU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환경은요, 오늘 기준으로 총 5개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겠고요.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그 분석 환경에 맞는 패키지들로 5개 유형의 타입을 제공되고 있고요. 매달 그 하나에서 2개 정도의 그런 가상 커널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버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GPU로 환경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파이썬 패키지를 구성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에 별도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 패키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들을 별도의 JSON 파일로 만들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가상 환경을 커스텀해서 직접 사용하고, 그리고 팀 간에 공유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그래서 운영 환경에 대한 패키지, 그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GPU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는 그 커널을 만든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별도로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현재 49개의 그런 샘플 노트북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깃허브에 추가적인 노트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들을 이용해서 바로 환경들을 로딩해서 코드를 올려서 그리고 실습해 볼 수 있는,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파이썬에서 지금은 엔비디아로 GPU로 해서 커널이 올라가 있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요, 이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는 오늘은 다뤄주진 않겠습니다만 별도의 MLOps가 연결되는 그런 OCI 데이터 사이언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빌드 작업에 대해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든 모델에 대한 메타 정보와 그리고 샘플 코드와 그리고 데이터셋들, 이런 메타 정보들은 모델 카탈로그라는 것에 별도 저장이 돼서 해당 만들어져 있는 모델에 대한 상호에 대한 재현이라든지 그리고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그런 데이터 카탈로그와 연동되어 있는 환경으로 모델 카탈로그를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 파이썬 환경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런타임, 그리고 실행에 대한 노트북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성된 모델에 대해서 자산할 수 있는 모델 카탈로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로 연계가 돼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모델에 대한 자산화와 활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V백과 그리고 V백과 A백 그리고 A10 GPU를 이용해서 개발할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서비스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AI 서비스는 모델을 초기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API로 활용을 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셋으로 별도 학습을 시키는 그런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AI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희가 AI 서비스로 5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피치 모델이고요. 그래서 사운드에 대해서 텍스트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과 이 이 스피치 모델은 OCI에서 동영상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자동으로 자막을 추가하는 기능과 연계돼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인코딩에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랭귀지고요. 기본적인 언어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번역 모델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번역에 대해서는 24개 언어에 대해서 멀티 언어에 대한 그런 번역 작업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전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PDF라든지 이미지에서 특정 텍스트를 뽑아내고 그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OCI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영상 처리가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쉽게 관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요. 이 부분이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이 앞에 말씀드렸던 비전에서의 OCR 기능인데요. 특정 영수증이라든지 태그라든지 사진 혹은 PDF에 대해서
추가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변수에 대해서 이상 데이터를 감지하는 아노멀리 디텍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겠고요. 이것은 현재 모델로서 배포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샘플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을 시키면은요. 그 학습과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 별도의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들을 인지해서 특정 펑션이라든지 이벤트를 트리거링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 정비를 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예측한 값과 달라지는 환경이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벤트로 어떤 상황을 트리거링하거나 활용하는 이런 분야에서 지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고요. 포캐스팅은 아노멀리 디텍션과 비슷합니다. 좀 반대의 모습이라고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예측값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그 이벤트라면 포캐스팅은 현재 들어가 있는 다차원 배열 그 변수에 대해서 현재 예측한 값을 예측에 적용을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6개의 모델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앙상블과 혹은 개별적인 서비스로 어떤 값을 추출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5개의 유형의 서비스들은요, 모두 사용자 정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그냥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 모델들을 별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모델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입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넣거나 혹은 로딩을 시킨다 그러면 추가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로 전이학습을 시켜서 사용자 환경에 맞는 모델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는 GPU가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학습을 시킬 경우에는 별도의 과금은 발생을 하고요. 이 발생은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추가 학습시키는 인프라 자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앞부분에서 이제 이건 인프라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GPU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파스라든지 제공되는 API를 운영해서 GPU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혹은 쿠베플로우라든지 호로보드 같은 사용자가 직접 쿠버네티스 상에서 GPU 환경과 그 개발 환경을 구성해서 직접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요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OK입니다. 그래서 OK는 현재 GPU를 워크노드로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서 이 GPU를 이용해서 워크노드를 구성하고요.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상태에 대한 환경을 구성하고 MLOps 혹은 개발 환경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오라클에 구성되어 있는 OKE,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는요. 베어메탈 GPU 4.8과 그 다음에 VM GPU 3.1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워크노드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GPU를 워크노드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을 구성하시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을 살펴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에서는 생성형 AI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마침 오늘 오전에 그 6월 13일에요. 이제는 본사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오라클과 코히어라는 그런 업체가 협력을 해서 거대 생성형 모델을 지금 준비 중에 있겠고요.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그 보안이라든지 안전한 상태에서 개인화시켜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겠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겠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빠르고 그리고 강력한 모델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API와 그리고 인프라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라클이 갖고 있는 앱스, ERP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을 해서요. 이제는 인텔리전스 앱스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베딩해서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앞으로 기존의 오라클이 슈퍼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대용량 그 모델을 LLM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클도 직접 이제는 LLM 모델을 만들어서 생성형 AI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